네, 안녕하십니까. 노키아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한효찬입니다. 아, 작년 이맘때도 한번 그 노키아의 테크놀로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3년도 초에 노키아가 브랜드를 리뉴얼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노키아라고 하는 NOKIA가 이전에 알고 계시던 그 볼드체에서 좀 일부는 빠져 있는, 하지만 노키아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로고를 바꿨는데요. 2023년에 저희가 로고를 바꾸게 된 이유는 노키아가 갖고 있는 정체성, 노키아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산업계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는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저희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걸 공표하면서 2030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요구되는 그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노키아에서 한 100년 정도의 업력을 갖고 있는 벨랩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2023년에 발표한 그 기술 비전 2030은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노키아가 바라고 있는 기술 비전 2030과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많이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계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노키아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키아가 2030년의 사회상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 사회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간단한 하나의 도식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특히 이제 이 테크놀로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는 세 가지 세상이 있다고 노키아는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휴먼 월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신념, 관계, 국가와 같은 무용이지만 손에 닿지는 않지만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피지컬 월드,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텐저블한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영과 일로서 그 기계적으로 표현되는 그 자체가 기술의 산물인 디지털 월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세상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융합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능성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은 디지털 월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의 세계 속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를 가져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디지털 월드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 반응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그 각종 데이터를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센싱된 정보를 이제 인간의 의도에 따라 가공해서 다시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피지컬 월드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융합이 2030년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비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기술적 비전을 보기 전에 먼저 어떤 일들이 2030년에 있을 것인가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5가지 정도의 꼭지로 찾아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거시경제나 지정학적, 그리고 이제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좀 전에 이제 여사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I로 대변되는 혁신, 그리고 보안과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0년에 우리가 겪게 될 새로운 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뀔 거냐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지역 경제 블록화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미 해체되고 있고, 이미 지역별로 경제 블록들이 있으면서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기술들에 대해서,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AI 같은 기술들이 서로 상호 교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블록화는 서플라이 체인 등의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인구의 이동, 구대륙으로부터 다른 대륙으로부터 대륙 간의 인구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의 변화. 기존에 있던 생산 세대였던 청년층이 줄고 노년층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디지털에 접속할 수 있고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의 변화인 데모그래픽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이 기후 변화를 극복할 것인가, 생물 다양성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지구를 지켜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업계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디지털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연결이라는 부분들은 디지털 기본권으로 확대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이 세계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가능성을 연결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갈 것인가는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은 당연히 AI로부터 시작될 텐데요. 이 혁신의 진행 방향 그리고 방향성이 조금 독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적 분화가 스테이트 드리븐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국가나 지역 경제 블록에서 리드하고 있는 어떤 변혁의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AI 외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의 키워드를 얘기할 때 보통 양자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퀀텀 컴퓨팅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2030년 저희가 보고 있는 비전의 기간 동안에는 퀀텀 컴퓨팅이 그렇게까지 많이 변혁적이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것이 가능한, 그리고 컴퓨터 컴퓨팅으로 퀀텀 컴퓨팅으로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위협에 대한 부분들, 퀀텀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들은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산업 분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란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긴장의 증가가, 그리고 앞으로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I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AI가 우리의 직업을 없애버린다고 고민을 하는데, 사실 노키아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AI 트레이너와 같은 신규 직종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산업은 2030년에는 그 모양이 AI가 대체하는 직업군 외에 AI로 파생되는 새로운 직업군이 그 빈 공간을 채워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의 모양을 우리가 얘기할 때 단말기,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의 번역은 일단은 뭐 그 기간까지도 스마트폰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 되겠지만은 다양한 폼팩터의 디바이스들이 당분간 공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안에서 가장 변혁적인 부분은 2027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인체공학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소비가 가능한 어포더블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단말기의 등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워딩은 2023년, 22년도에 디벨롭됐는데 최근에 X에서 그 오라이언을 2027년도에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봤던 이 포춘 텔링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부분은 언테더드 XR이라는 표현이 될 텐데요. 즉 이 단말 자체가, 디바이스 자체가 모빌리티를 갖고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된 형태가 되어서 특히 온 디바이스 AI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베이스드 AI가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IoT 쪽에서 저희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든지 로우 파워 IoT 디바이스와 같은 저가의 그리고 손쉽게 그리고 관리가 용이한 IoT 디바이스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특히 비지상 네트워크, NTN과 같은 네트워크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산업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 이는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디바이스의 형태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시장은 컨슈머, 소비자와 프로바이더, 공급자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저희는 세 개의 다른 시장 참가자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바로 소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그리고 디벨로퍼인데요. 비즈니스도 그 양태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엔터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 그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베이스된 기술과 인더스트리얼, 즉 이제 OT라고 얘기하는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를 중요시하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양태를 보일 텐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모양은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 참가자로서의 디벨로퍼가 있습니다. 저희가 디벨로퍼를 넣은 이유는 향후의 네트워크 그리고 혹은 향후의 기술들은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픈리스입니다. 개방화지요. 특히나 네트워크와 같은 것들이 기존의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던 곳에서 실제로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캐패빌리티를 API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즉 개인화되고 특정한 인텐트에 포커스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이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 참가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엑스에서 그 버추얼 글래스를 레이벤하고 같이 만든 게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발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규제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개인의 정보가 업로드 될 수 있는 리스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이 서비스들이 확대되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그 다음에 언테더드 XR과 같은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 어떤 기술의 주제들이 주요하게 논의될까라고 얘기한다면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AI와 머신러닝이겠죠. 근데 메타버스라든지 클라우드, 웹 3.0도 꾸준히 얘기가 될 겁니다. 특히나 그 일반 유저가 소비를 하는,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메타버스의 변화, XR 기기와 디지털 트윈과 같은 부분을 통해서 메타버스가 구축이 되고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공급하는 공급망으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는 클라우드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히스토리컬리 보통 통신 장비들은 특수한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통신 장비의 클라우드화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정보의 소비와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트랜잭션들은 웹 3.0을 통해서 보완될 것이고 그 안에서 기존의 중앙 집중 시기의 어떤 거래가 아닌 분산되어져 있고 암호화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파트에 AI가 어떻게 인게이지 되느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가 아닌 에브리웨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2030년의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져가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세상, 디지털 세상, 인간의 세상, 그리고 물리적인 세상이 융합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네트워크는 다시 AI에 의해서 그 밸류를, 가치를 증가시켜서 네트워크와 그리고 세 가지 세계가 AI를 통해서 만났을 때 그 가능성이 n승만큼이나 확대되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기능들이 네트워크에 요구가 되느냐? 첫 번째는 기존의 네트워크가 이미 컨피규되어 있는, 그 설계되어 있는, 형상화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던 거에서 이제는 자동화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자동화는 목적 베이스다. 이전의 자동화가 천편일률적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였다면 이제는 의도의 베이스에서 자동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더 이상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나 6G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이카스와 같은 통신과 센싱을 동시에 하는 기술들이 크게 발전해서 이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전파는 더 이상 정보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정보를 생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구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유비퀴티스, 그러니까 유비퀴티, 어디서나 접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청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리는,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은 새로운 디바이스의 등장이 그 통신 네트워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가 일방적인 다운스트림, 다운링크, 즉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데이터의 스트림이 지배적이었다라면은 앞으로 이제 XR 글래스와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또 다른 정보의 생산자가 되는, 즉 업스트림, 업링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까지 어시메트릭했던 네트워크의 형태가 시메트릭하게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구축되는 모든 네트워크들은 분산되고 그리고 유연하게 변형 가능한 형태로 구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언제나 AI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인텐드 베이스드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6G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AI가 개입되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분야의 AI가 자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싱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카스와 같이 정보를 데이터의 공급자가 아닌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2030년의 기술 사항 중에 하나는 현재보다 약 20분의 1 정도의 전력량으로 비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충족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 중에 AI가 기여를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여사모님과도 짧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만큼 많은 전력을 소요하는 것이 이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법칙인데요.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를 소요를 해야 됩니다. 즉 5G 이후로 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은 거꾸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AI를 통해서 AI가 인게이지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애저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애저 서비스는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일방의 서비스가 규정된 형태로 제공되던 시장에서 이제는 AI를 통해서 그리고 개방화를 통해서 그리고 개발자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마치 내가 의도한 인텐트한 대로 구성되어져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될 것이다. 차량 내에서 이루어지는 섭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자율주행 외에도 이 차량을 통해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체 자체가 하나의 섭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메디컬 리퀘어먼트 때문에 의료 쪽 요구 사항으로 인해서 몸에 임플란트하는 디바이스들이 많아질 텐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피스메이커와 같은 것들이죠. 펄스메이커와 같은 것들인데, 그리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인체 안에서도 소규모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자동화가 늘어나면서 공장이라든지 특수 상황에 요구되고 있는 미션 크리티컬 네트워크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입니다. 비지상 네트워크로 NTN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 서비스 간의 끊임없는 심리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될 것이고, 이미 그러한 움직임은 한국 및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30년에 요구사항들 어떨지를 봤고, 그것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으로서의 메타버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메타버스는 근 몇 년 내에 얘기됐던 화려한 가상세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사회가 반영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좀 더 그 본연의 목적에 따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휴먼 오그멘테이션, 인간 증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XR로 대표되고 있는, 혹은 AR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세상을 디지털 세계에서 구현을 해서 다시 피드백이 인간 실생활로 돌아오는 이러한 서비스, 인간 증강이라고 하는 휴먼 오그멘테이션 파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그리고 피지컬 퓨전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센싱이라든지 센싱을 통해서 나와있는 디지털 세계에 구현되는 물리 세계, 보통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디지털 세계가 실세계에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버스의 구축에 있어서 세계의 세상을 연결하는 것은 역시 네트워크이고, 그러한 세상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크게 저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그 일반 소비자의 메타버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80억 인구, 이제 곧 90억까지 될 테고 2030년쯤 되면 90억 가까이 될 텐데, 이 인구가 쓰는 컨슈머 메타버스가 훨씬 큰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산업계에서 메타버스의 시장과 적용이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프의 오렌지 컬러가 그 산업계 인더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분홍색이 컨슈머 마켓, 컨슈머 메타버스, 맨 아래에 있는 연보라색이 그 엔터프라이즈 도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목적이 확실하고, 그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를, 투자할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가장 먼저 올 것이고, 특히나 2027년 이전까지의 시장에서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27년 이후에 단말기의 혁명적 변화가 다시 한번 이 컨슈머 메타버스를 어떻게 바꿀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만일 그 변화가 온다면은 골든 크로스가 2030년 이후로 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까지는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인더스트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의 적용 사례를 보면은 위쪽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밑에는 현재 있는 기술들에서 어떠한 것들이 그것에 복무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매시브 IoT를 그 공공 영역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공공 영역이라 하면은 이제 물, 상하수도에 관련된 부분, 전기, 그다음에 통신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그 사회 기반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들에 이 IoT가 적용이 될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시겠지만 LTE 가입자 중에 가장 많은 거는 첫 번째가 한국전력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가입자가 아닙니다. 이미 LTE는 반전이 왔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의 세계는 끊임없이 IoT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인더스트리 메타버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5G에서 5G 스탠드얼론을 저희가 써놓은 이유가 왜 꼭 스탠드얼론이냐면은 바로 레드캡과 같은 저가의 그러나 퍼포먼스가 늘어난 단말기의 등장으로 세계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정보를 생산하고 그리고 위치를 확인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도로 안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소셜 인프라스트럭처가 운영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메타버스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산업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관리입니다. 특히 그리고 관리의 객체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특히 가장 중요하게 얘기된 게 그 원격에 있어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항구처럼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가 하루에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서의 관리,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발전소가 꽤 많이 있는데요. 발전소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사람의 접근이 어렵거나 혹은 물리적으로 저런 그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어려운데요. 혹은 발전 시설 내에서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적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사례들이 왔을 때 이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센싱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액추에이션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그 자체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음 5G 등장 이후 특히나 한수원과 같은 곳에서는 이음 5G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 시설 내에서의 별도 막론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산업계의 메타버스의 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한전에서 관리하고는 많은 변전소를 해야 된다면은 그곳에 이음 5G와 같은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어렵습니다. 발전 시설은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네트워크는 퍼블릭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때 보안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기본적으로 가장 요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XR입니다. 이건 재밌는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두 군데가 있는데 호주에 노천 탄광이 있습니다. 철광석을 캐는데 사막 한가운데가 있고요. 그리고 석탄을 캐는 석탄 탄광이 핀란드에도 노천이 있습니다. 근데 라플란드라고 해서 북쪽에 북극 근처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곳들이 너무 익스트림한 환경이라서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사람들이 24시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데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 있는 기계들을 직접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드론 컨트롤러들은 8시간씩 3교대로 계속 24시간 사용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사례들, 드론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협업, 그리고 스마트팜과 같이 직접 관리하는 이런 메타버스들이
도입되어서 산업계를 융성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항공 정비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고가의 항공기를 누구에게나 정비사들한테 줄 수는 없을 테고 그럼 이 대안은 무엇인가? KF-21을 시뮬레이트한 환경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정비를 배울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비사를 늘려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자동화와 그리고 시각화 그리고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협업은 단순히 인간만의 협업이 아니라 이제 기계와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는 모든 곳에 도처에 깔려 있을 겁니다. 연결성과 AI를 통해서 인간의 목적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노키아가 바라보고 있는 2030년의 모습이고 노키아는 여기에 복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스스로 센싱하고 그리고 사고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